자, 과연 그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순신이 가야 할 곳은요, 한성에서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의 합천 초계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곳 합천 초계, 누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육군과 수군을 아우르는 전군 총사령관 도원수 권율, 들어보셨죠? 네. 법률. 바로 이 도원수 권율이라는 인물의 진영이 바로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권율 밑에서 작전권도 지휘권도 없이 일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백의종군의 벌을 받고 이곳 초계로 가던 길에 이순신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가족과 관련된 얘기겠네요. 네. 종 순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한다. 어머니가 아들인 이순신 자신을 만나러 오던 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83세) 노모가 아들을 보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에서 한성으로 올라가는 그 험한 백길에 몸을 맡겼던 거예요. 아들 만나러. 그런데요, 이 전남 법성포에 이르러서 이 배를 대고 밤잠을 청하던 그때, 이 하필 이 닷줄이 풀리면서 어머니가 이 주무시고 있던 그 배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사고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혹시 그랬지 않았을까?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거기서 호문이 있어. 그러니까 못 볼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마음. 그 마지막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 그 귀한 아들이 무사한 모습을 보기 위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길을 나섰던 것이었죠. 어이구야. 뭐 누구에게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겠지만 이순신과 그의 어머니는 특히나 애틋한 모자 관계였습니다. 이순신에게는요, 원래 2명의 형이 있었는데요, 모두 일찍 죽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신은요, 어머니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난중일기의 첫 번째 기록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기록. 이제 첫 번째 기록. 오, 그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딱 열면 딱 시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일기부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님 곁을 떠나서 2번이나 남도에서 설을 쇠니 간절한 그리움을 이길 수 없다. 이뿐만 아니고요, 난중일기에는 어머니 이야기가 무려 100여 번이나 등장합니다. 100여 번? 네, 그러니까 정말 때만 되면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어머니를 향한 그 이순신의 이런 지극한 효심은 그 난중일기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그 마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요, 이순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찢어 놓는 일이 그 뒤에 또 생깁니다. 이순신은 지금 어떤 상태다? 죄인. 죄인. 맞습니다. 백의종군 중인 죄인이잖아요. 장례를 치른다고 아산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와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으랴. 어서 죽는 것만 갖지 못하구나. 어머니를 잃은 그 순간 인간 이순신은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던 겁니다. 와. 돌아가신 어머니 영정을 뒤로 한 채 떠난 이순신. 합천의 권율 밑에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백의종군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1597년 7월. 이순신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말 그가 열과 성을 다해 지켜냈던 정말 자신의 그 분신과도 같은 그 수군이 괴멸했다는 겁니다. 자, 원균은요 이순신보다 5살 많고요 무과급제는 무려 10년이나 빠른 이순신의 대선배였습니다. 선배. 아. 네.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까마득한 후배 이순신이 영웅이 된 겁니다. 네. 게다가 이순신은요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면서 원균의 상관까지 되었던 것이죠. 배 아프죠. 원균은 못마땅했습니다. 시기, 질투는 물론이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순신은 머뭇거리면서 전투에 나가지 않아. 이거 손조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원균은 이순신을 모함했습니다. 네. 당시 바다에서 왕로를 탄다라는 말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분 나쁜 소리가 아마 왕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아유. 이순신이 바다의 왕 노릇을 한다는 원균의 모함, 이 말을 들은 선조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순신에게 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선조의 불신은 당연히 한층 깊어졌겠죠. 자, 이런 선조가 원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신지 아십니까? 완전 칭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니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이순신이 쫓겨난 바로 그 자리. 삼도 수군 통제사는요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누구의 차지가 됐을까요? 원균. 원균의 차지가 된 겁니다. 자, 이순신이 떠난 자리를 차지한 원균. 그때 선조는요 새로운 수군 지휘관 원균에게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원균은 부산 앞바다로 출전합니다. 조선 수군의 전체 함대를 할 수 있는 이 판옥선 160여 척을 모두 이끌고 갑니다. 결과는 대패합니다. 와, 키 대패합니다. 많은. 그 많은 배들. 그러니까요. 이때 이 조선 수군 전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 조선 수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 7천량 해전입니다. 칠천량 천냥. 해전. 네. 이게 그 배를 잃은 것도 배지만 그 전술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다 시킨 그 그러니까요. 장수들이에요, 다. 맞습니다. 다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7천량 전투의 대패로 이순신이 사활을 걸고 지키던 조선의 바닷길은 결국 일본 수군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시 복직. 그렇죠.
선조의 대안은요 바로 이순신의 복직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이거 진짜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죠? 게다가요 편지에 이런 글귀까지 남깁니다. 이야.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두 번씩이나. 왕이. 자, 이순신은요 이 명령을 받고 아무런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채 묵묵히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를 맡습니다. 그게 군인 정신이죠. 네, 네. 자, 그런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고 해도 군사가 없어요. 군사. 그렇죠, 맞습니다. 재정비. 대패한 조선 수군에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이순신은요 통제사에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길을 나섭니다.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수군을 다시 모집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게 뭘까요? 배? 네. 그렇죠. 배 어떡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순신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와. 어허. 아까 자, 잠시만요. 처음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어. 자, 문제 오케이. 보시죠. 12척의 배는 과연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7천량에서 도망친 배가 이순신의 조선수군 재건의 희망이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이순신이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7천량 해전에서 도망쳤던 장수들도 휘하의 그 소수 병력과 함께 하나 둘 모여들기 다행이다.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선조가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수군의 전력이 약하니 권율의 육군과 합류해 전쟁이 임하라. 그러면은 해전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순신 보고 수군이 아닌 육군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순신 하면 딱 이 문구가 딱 떠오르는 이 명언 중의 명언을 남기게 되죠.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름. 언제 사실 이순신이라고 해서 이 조선 수군이 불리하다는 거 몰랐던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그냥 바다를 내준다? 자, 그럼 해상을 통한 일본군의 보급이 원활해질 테고 조선 전체가 일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위기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순신은요 자신만만했던 게 아니라 바다를 내어주면 조선은 끝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바다에 남기로 결심한 겁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